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자는 책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도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도 평소에 책을 자주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무섭고 존경스럽고 멋지다. 나는 나보다 사업이 더 큰 사람이나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두려움이나 존경 혹은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누가 지식이 높고 식견이 깊으면 그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고 그를 어려워한다. 그러니 경영자들은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직원이 당신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당신을 넘어설 것이고 경쟁자가 당신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미 앞서 있을 것이다. 당신을 꾸준히 가르쳐주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책뿐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장학 개론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의 4가지 경로.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4가지 경우 중 하나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신의 근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 배 넘게 자신들의 시간을 판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기업가라고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위 4가지 경우 중 처음 2부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이 정지된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기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자신의 노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입의 수입 발전 모델은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업가나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단지 자신의 시간을 정년 때까지 팔다가 연금으로 은퇴하기를 거부하고 모험과 기회를 이용한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젊은이도 그가 노력하면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노동력이 기반이 된 근로소득을 얻어야 하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함께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가족 혹은 가문이 가난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된다. 얻고 싶다면 주어라.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 여자에게서 사랑을 얻으려면 헌신을 주어야 한다. 친구에게서 우정을 얻으려면 신의를 주어야 한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재능을 보여야 하고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려면 신용을 주어야 한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이든 그 가치를 대신할 것을 내놓아야 한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시간과 잠을 포기해야 하고 롤러스케이트를 배우고 싶다면 정강이를 내놓아야 한다.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유명해지고 싶다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사장이 되고 싶다면 가족과 수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는 가장 비싼 것을 가져가기 위한 숨겨진 대가일 뿐이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공짜처럼 얻은 것은 결국 사채 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은 처음부터 성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얻은 모든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다. 쉬운 길에는 사람이 많고 지름길은 막다른 길로 변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쉬운 길도 지름길도 없다. 잠시 나타난 쉬운 길과 지름길이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는 행운을 지금껏 나는 보지 못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여 생긴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빚이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 내가 갚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도 복리이자로 집요하게 찾아올 것이다. 성실과 정직이 가장 바르고 옳은 길임을 의심하지 말고 순류에 따라 믿음을 갖길 바란다. 진짜 부자가 되는 4가지 능력. 이제 버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나는 전작, 돈의 속성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이 4가지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라고 했다. 사업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4가지 능력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부를 유지하거나 대를 이어 자산을 상속해 줄 수 없다. 다행히 이 교훈이 널리 인용되고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 이 책에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4가지 능력의 실용 가치를 돌아보고자 한다. 사장의 버는 능력은 사업의 기초 핵심이다. 즉,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 자신이 무슨 사업을 하든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직원에 급여를 주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이익 창출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의료업, 교육업, 예술 문화 산업 등과 같이 공적 가치가 존재하는 사업들도 모두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돈을 벌지 못해 망하는 병원보다 돈을 많이 벌어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왜 교육 사업자는 돈을 벌면 지나치다고 말할까? 효과적인 학습으로 시간을 줄이고 지식을 늘려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말고 세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다.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라. 그리고 그 대가는 당연히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이 모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관리 능력이다.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잔돈들이 빠져나가고 회계,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돈들이 몰려나가고 재정 관리를 못하면 분명히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보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 영수증 관리, 암호 관리, 열쇠 관리 같은 사소한 일부터 금융 상식, 회계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으는 능력이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다. 지키기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지키기 위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산 증식보다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이 능력은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능력이다. 경영자들은 성향상 수비보다 공격이 능하다. 상대적으로 버는 것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 것을 잃기도 한다. 유지를 잘하면 일단 지금부터 다시 가난해지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이다. 돈은 써야 들어온다. 대신 그럴만한 일에 써야 한다. 돈을 너무 안 쓰면 가둬놓은 연못처럼 썩기 마련이다. 흘려보내야 새로 들어온다. 물을 가두고 물을 계속 모으면 결국 연못이 넘치고 뚝이 무너져 버린다. 사업가는 이 4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이고 각기 다른 공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생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한때 부자이고 싶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후손들까지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자 1세대 시조다. 시조라면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에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쓰는데 하루에 3장만 꾸준히 쓰면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인 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출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렇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이 정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여전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상 안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2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뿐이다. 경영자들은 왜 늘 독서를 할까?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자는 책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도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도 평소에 책을 자주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무섭고 존경스럽고 멋지다. 나는 나보다 사업이 더 큰 사람이나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두려움이나 존경 혹은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누가 지식이 높고 식견이 깊으면 그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고 그를 어려워한다. 그러니 경영자들은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직원이 당신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당신을 넘어설 것이고 경쟁자가 당신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미 앞서 있을 것이다. 당신을 꾸준히 가르쳐주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책뿐이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대부분의 망설임은 심사숙고라는 멋진 말에 포장되어 있지만 포장을 까보면 낭비된 시간에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의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마치 기름값 싼 주유소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한 달, 두 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2주일 미루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도 미루지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의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가는 과정이다. 결정할지 말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이 글을 짧게 쓴다.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는 법. 나는 대부분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지만 내 인생에 어떤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방법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옳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후회가 없었다. 가령 결혼 배우자 결정, 처음 집을 사야 하는 일, 회사의 매입 혹은 매각, 이혼, 투자 방향 결정 같은 것들은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며 어떤 일들은 평생에 영향을 준다. 나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금식을 한다. 최소한 3일 정도다. 시간으로 72시간 정도다. 이런 금식은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비움을 통해 내적 고민의 깊이를 가늠하고 기본 욕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복의 고통이 둔감해지는 24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정신이 맑아진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통제된 상태에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도록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이 그때 올라온다. 물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끊고 3일간 견디면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을 이어가 보기를 원한다. 첫날은 힘들지만 이틀째부터는 할만하고 3일째에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해진다. 단식의 효과로는 마음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의지력이 강화된다. 허영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 신체적 효과는 눈이 맑아지고 쾌변, 숙면을 취하게 된다. 정신적으로는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미래의 일이 상상이 되며 직관이 확장된다. 단식을 하는 동안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길 바란다. 현재 고민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부가적인 관련 요소들을 버린다. 그리고 문제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놓는다. 각각의 옵션에 따른 장단점을 적어보고 이들 역시 문장으로 정리해 놓는다. 그중 내 삶의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 순서와 마음속의 결정이 다르면 다른 이유를 고민해 본다. 이 과정 모두에서 음식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렇게 3일 단식을 하면서 고심하게 내린 결정은 함부로 내린 결정보다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물론 이것이 나에게 매번 옳은 결정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당연히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일 금식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 물론 몸에도 나쁠 것이 없다. 단식은 어려울 때 자신에게 자신이 자기를 위한 스스로 스승이 되는 방법이다. 내 안의 스승을 만나길 바란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의 힘.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 네 가지 가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 사고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 나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곳에서도 몇 가지 테크닉을 넣어놨다. 농장 2층, 숙소 서랍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표기해 놓았다. 새로운 방문자가 묵을 때마다 모든 서랍을 열어보며 수건이나 그릇을 찾을 필요가 없다. 헛간 한쪽에는 열쇠 박스가 있다. 열쇠 박스에는 농장에서 쓰는 모든 차의 열쇠마다 이름표가 달려있고 놓은 위치도 표기되어 있다. 어떤 키가 없어지면 바로 알 수 있고 누군가 차를 쓰고 나면 정해진 곳에 가져다 놓도록 해서 다른 근무자들이 키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사소한 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자질구레한 일들로 연락을 하거나 잃어버려서 다시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영이다. 첫째,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은 잘 버리는 능력이다.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정리를 통해 버리기, 같은 것끼리 모으기만으로도 많은 추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정돈이다. 정돈이란 정해진 위치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정보가 정해진 양만큼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만으로도 직원의 능률을 오르게 할 수 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무엇을 찾는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지 못한다. 셋째, 청소다. 청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청소는 환경 문제라기보다 철학의 문제다. 나는 경쟁사에 방문하거나 주식 투자 그리고 식당을 다닐 때마다 화장실을 열어본다. 화장실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위생적인 관리를 넘어 정리정돈이 이미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에 높은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는 의미가 없다. 또한 청소는 공간 사용 가치를 높이고 보다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넷째, 청결은 청소가 습관화된 상태를 말한다. 봄맞이 대청소처럼 일회성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을 사장 본인부터 습관화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회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분실, 파손, 악성 재고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무엇을 찾고 전달하고 재구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늘어난다. 또한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도 줄고 도난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실패하면 그 다음날 해야 하는 일. 나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날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이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걸어 다녔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면 한 가지 노하우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나는 사업을 하다 다시 망해도 두 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두 가지는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르친다. 이 두 가지는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내가 제안하는 운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거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화기를 놓고 나가도 좋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몽땅 연필 하나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기 전에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숨 쉬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말초 조직의 순환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과 지방세포의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당뇨, 치매, 폐질환, 체중 감량, 뼈, 소화기관 등 갖가지 질병에서 개선을 얻을 수 있고 몸의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그 외에도 걷는 행위 자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이점이 있다. 걷기의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 걷기는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낮춰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근력이 증가한다. 걷기는 다리와 코어를 포함한 하체 힘을 키운다. 또한 사고가 가장 적은 안전한 운동이다.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줄여준다. 특히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에서 강한 강도로 걸을 경우 더욱 그렇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걷기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뇌 기능을 개선시켜 창의성을 높여준다. 정기적으로 걷는 것은 당뇨병, 심장질환 및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실패하면 마음이 작아지는데 작아진 마음은 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커진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회만 가지면 다시 성공할까? 아니다. 그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정갈한 식사다. 나 김승호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고 주변에 친구들이 고르며 좋은 운이 계속 모여들고 삶이 온화해지며 평화롭다. 그 재능이란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음식의 양,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의 질은 그 사람의 운과 운명을 결정한다. 어느 관상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한 인생에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은 정해져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으로 일찍 죽는 것이고 음식을 나누어서 조금씩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한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과식, 폭식에 노출된다. 인간이 받는 유혹 중에 음식만큼 매일 결심을 바꾸게 하는 것은 없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음식에 나약한지 매 끼니마다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라서 건전한 친구들이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다. 너무 거친 음식은 나를 해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결국 하나다. 음식이란 다른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너무 함부로 하면 세상의 운명이 결국 나를 함부로 하게 되어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내 배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르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식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 곱고 올바르게 된다. 결국 좋은 운이 붙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 속에 살게 된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모임, 현명한 친구들이 모이고 불필요한 인연들은 사라진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망하면 운동과 정갈한 음식 이 두 가지만 다시 돌아보라.